한국 SK하이닉스 반도체 사업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SK연구원 5명이 디트로이트 한복판에서 납치됐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3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원천 기술이 들어있었죠. 미국이 10년 투자하고도 못 만든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현지 폭동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단독으로 움직였습니다. 707 특수부대 10명이 미국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불가능할 거라고 얘기한 작전을 7분 만에 끝냈습니다. 한국을 비웃던 CIA 부국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국을 발칵 뒤집은 충격적인 반전의 전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한국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디트로이트 코리아타운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국인 연구원 5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디트로이트 전역이 마비 상태였습니다. 자동차 공장 대규모 정리해고에 노동자 폭동까지 터지면서 경찰도 FBI도 전부 거기 투입돼 있었습니다. 한국인 5명 실종 신고는 서류 더미에 파묻혔습니다. 저는 제임스 콜린스입니다. CIA 해외 공작국 부국장이고 디트로이트 사태 때문에 나흘 전에 현지로 급파됐습니다. SK 미국 법인 보안 자문을 겸하고 있었고 그날 아침에도 지휘본부에서 연방 요원 배치를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SK 쪽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국장님, 연구진 5명이 출근을 안 했습니다. 처음엔 폭동 때문에 도로가 막힌 줄 알았습니다. 디트로이트 시내가 워낙 엉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5명 전부 같은 타운하우스 단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고 같은 시간에 신호가 끊겼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SK 보안팀한테 연락했습니다. 현장에 사람 보낼 수 있습니까? 폭동 진압구역에 막혀서 접근 자체가 안 됩니다. 연방 권한으로 뚫을 수 있는 건 저뿐이었습니다. 바리케이드를 3번 돌아서 1시간 반 만에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보안실로 들어가서 CCTV를 돌려봤습니다. 새벽 4시 12분 영상이었습니다. 검은 SUV 세대가 단지 후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스크 쓴 남자 10명이 내렸고 7분 만에 연구원 5명을 끌고 나갔습니다. 한 명도 소리를 못 질렀습니다. 동선을 보니까 즉흥이 아니었습니다. 건물 구조를 미리 파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영상 보자마자 FBI에 연락했습니다. 폭동 진압 중이라 48시간 후에나 인력 편성이 가능합니다. 국토안보부에도 전화했습니다.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지금은 인원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지휘본부로 돌아왔습니다. FBI 인력 편성 48시간, 현장 투입까지 합치면 최소 60시간이었습니다. 도착하니까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도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자 대사관 쪽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직접 움직이겠습니다. 한국이 직접 움직인다고요? 자기네 영토도 아니고 미국 승인도 없는데요? 저는 CIA에서 24년을 일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 특수부대를 분석해왔습니다. 델타포스, 영국 SAS, 이스라엘 사헬엔 마트칼까지 전부 봐왔습니다. 한국 특수부대 자료도 당연히 봤습니다. 훈련 영상은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실전 기록이 전무했습니다. 검증된 해외 작전 성공 사례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 특수부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옆에 있던 분석관한테 말했습니다. 한국이 자기들이 직접 하겠대. 분석관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뭘요? 구출작전. 분석관이 잠깐 멈칫하더니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밤에 지휘본부에서 쪽잠을 자다가 새벽에 랭글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CCTV 음성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북한어였습니다. 영상 파일도 첨부돼 있어서 재생했습니다. 납치 장소로 추정되는 지하실 내부였습니다. 남자가 연구원 머리채를 잡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서 눈이 안 떠졌고 코피가 턱까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그 얼굴을 카메라 쪽으로 들어올리면서 말했습니다. 반도체? 니들이 만든 거 아니야. 전부 우리 기술이지. 남조선 놈들이 훔쳐간 거라고. 남자가 뺨을 때렸습니다. 연구원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꺼진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랭글리에서 보낸 분석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 남자는 최영철이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외 공작 3과 팀장이었고 CIA가 8년째 추적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단순 납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차세대 반도체 원천 기술 탈취 작전이었습니다. 이 기술이 어느 정도냐면 미국이 10년 동안 400억 달러를 쏟아부어도 못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15년을 매달리다가 포기했습니다. 한국이 그걸 해냈고 저 5명 머릿속에 그 핵심이 전부 들어있었습니다. SK 시가총액보다 큰 300조 원어치 기술이었습니다. 보고서 끝에 자료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연구원 이정호 씨가 납치 전날 아들과 통화한 녹취록이었습니다. 아빠, 나 축구 시합 토요일이야. 아빠가 꼭 와야 돼. 출장 끝나면 바로 간다. 진짜지? 아빠 맨날 못 온다면서. 이번엔 진짜야. 약속. 약속 어기면 나 진짜 화난다. 안 어겨. 아빠가 언제 약속 어겼어? 맨날. 이번엔 진짜다. 아빠 믿어. 9살짜리가 지금 토요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녹취록을 끝까지 듣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모니터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 목소리가 귓속에서 안 떠났습니다. 그러다 긴급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원래 84시간 후에 캐나다 경유로 제3국 이송 예정이었는데 60시간으로 앞당겨졌다는 겁니다. 하루가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그 9살짜리가 아빠를 다시 볼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 줄어든 거였습니다. 저는 한국이 절대 못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미국도 60시간 안에 못 움직이는데 한국이 고작 10명으로 15명을 상대한다고요? 랭글리 후배한테 전화했습니다. 한국 707특임대 실전 기록 있어? 키보드 치는 소리가 잠깐 들리더니 대답이 왔습니다. 공개된 해외 작전 기록 없습니다. 영건이요. 그렇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실전 경험 영건인 부대가 미국 땅에서 구출 작전을 한다고요? 전 세계 특수부대를 다 봐왔는데 이건 성립 자체가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뒤 제가 무엇을 목격하게 될지, CIA 24년 경력이 송두리째 뒤흔들리게 될지,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시 보게 될지, 한국 대사관에서 직접 움직이겠다고 했을 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 랭글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국장님, 한국 정부 쪽 통신을 감청했는데 특수부대 투입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규모는 10명입니다. 시카고 오헤어로 들어와서 디트로이트로 이동 중인 것 같습니다. 부대가 어디 소속인지 확인됐어? 통신 내용에 707이라는 코드가 반복됩니다. 707특임대로 추정됩니다. 707특임대. 한국 대통령 직속 대테러 특수부대입니다. 그래도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땅에서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FBI도 국토안보부도 손 못 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있었습니다. 707 대원들 신원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얼굴이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한국군 데이터베이스에도 없고 인터폴에도 없고 어떤 국제 DB에도 등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비공개인 부대였습니다. CIA 24년 동안 이렇게 철저하게 신원이 감춰진 부대는 처음 봤습니다. 유령 부대네. 분석관한테 말했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도 없고 이름도 없고 기록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통신 감청밖에 없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훈련만 하고 실전 경험이 없는 부대가 왜 이 정도로 철저하게 숨어 있을까? 하지만 깊이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 작전은 불가능하다고 봤으니까요. 오후에 707이 디트로이트에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민간인 복장으로 렌터카를 나눠 타고 시내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보고가 뒤따라왔습니다. 707이 납치 현장 쪽으로 가지 않고 시내 동쪽 공업지대로 방향을 틀었다는 겁니다. 거기엔 버려진 공장들밖에 없었습니다. 분석관도 저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뭘 하려는 거지? 40분 뒤에 답이 나왔습니다. 위성 열화상 영상이 들어왔는데 폐자동차 부품 공장 3층 창가에 불빛이 잡혔습니다. 확인해보니 4명이었습니다. 노트북 2대를 펴놓고 최영철 본대와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감시조였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멈췄습니다. 미국이 48시간 동안 위성 6기를 돌려도 못 찾은 정보였습니다. 707은 도착한 지 3시간 만에 찾아낸 겁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707 대원 3명이 건물 뒤편에 붙었습니다. 비상계단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발소리가 안 났습니다. 3층 복도 끝에서 멈췄습니다. 선두대원이 손가락을 3개 폈습니다. 셋, 둘, 하나. 문이 걷어차졌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권총에 갔지만 대원이 더 빨랐습니다. 손목을 잡아 비틀자 관절이 반대로 꺾였고 비명이 나오기 전에 입이 막혔습니다. 바닥에 눕혀졌습니다. 노트북 앞에 있던 놈이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뒤에서 팔이 목을 감았고 기도가 막혔습니다. 3초 만에 축 늘어졌습니다. 창문 쪽에 있던 놈이 도주하려 했습니다. 발목이 걸려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부터 부딪혔고 뒤에서 무릎이 등을 눌렀습니다. 그때 책상 아래에 숨어있던 마지막 놈이 튀어나왔습니다. 이자가 문제였습니다. 총이 아니라 무전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버튼에 손가락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이 무전기가 최영철 본대와 연결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버튼 하나만 눌리면 본대 15명이 즉시 경계 태세에 들어갑니다. 감시조가 당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이송 일정을 앞당기거나 최악의 경우 연구원들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버튼 하나에 작전 전체가 달려 있었습니다. 대원 손이 무전기를 향해 뻗었습니다. 놈의 엄지가 버튼을 누르려 했습니다. 대원이 0.5초 빨랐습니다. 무전기를 쥔 손을 통째로 움켜잡았습니다. 엄지를 꺾어서 버튼에서 떼어냈습니다. 무전기를 빼앗아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소리 한 번 안 났습니다. 팔을 뒤로 꺾어서 엎드렸고 케이블 타이가 채워졌습니다. 4명 제압. 38초. 총 한 발 안 쐈습니다. 무전 신호도 안 나갔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의자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38초. 제가 왜 이 숫자에 반응했냐면 2년 전에 델타포스가 시리아에서 비슷한 작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장한 감시조 3명을 소리 안 내고 제압하는데 1분 14초가 걸렸습니다. 그게 미국 최정예 특수부대 기록이었습니다. 707은 무장한 4명을 38초에 끝냈습니다. 거기다 무전기까지 막으면서요. 이건 훈련만으로 나오는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실전을 수없이 겪어본 자들의 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뭔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 특수부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접었습니다. 감시조 4명 잡은 거랑 본대 15명을 상대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요. 잘한 건 인정합니다. 그래도 본 작전은 다릅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심하게 나빠졌습니다. 밤 10시에 새로운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최영철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초조했고 그래서 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남조선 정부 보고 있나? 그가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시간을 바꾼다. 42시간이야. 부하가 연구원 1명을 끌고 왔습니다. 이정호 씨였습니다. 최영철이 권총을 꺼내서 이정호 씨 무릎에 겨눴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진짜로 쏜다. 무릎부터 시작이야. 한 발씩 쏠 때마다 니들 기술이 사라지는 거야. 이정호 씨가 떨고 있었습니다. 제발. 아들이 있어요. 제발요. 최영철이 이정호 씨 뺨을 때렸습니다. 닥쳐. 그가 카메라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남조선 군인이 온다고? 와봐. 여긴 미국이야. 니들 관할 밖이라고. FBI도 안 움직이는데 남조선이 뭘 하겠어. 기술이나 넘겨. 그게 니들 수준이야. 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조선은 약해. 원래 약한 나라야. 영상이 끊겼습니다. 60시간이 42시간으로 줄었습니다. 18시간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저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정호 씨가 아들이 있다고 했을 때 아까 들었던 녹취록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빠 맨날 못 온다면서. 그 9살짜리 목소리가요. 그때 한국 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정호 씨 아내가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살려주세요. 그녀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목소리가 계속 갈라졌습니다. 아들이 매일 저녁에 현관에 축구공 갖다 놓아요. 아빠 오면 바로 연습하게요 라고 하면서 밥 먹자고 해도 축구공 안 놓아요. 아빠가 시합 보러 온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녀가 울먹였습니다. 제발요. 남편 좀 데려와 주세요.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 올해 11살입니다. 작년에 아들 야구 시합을 3번 빠졌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저를 안 쳐다봤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이정호 씨 아들은 아직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올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축구공을 현관에 갖다 놓으면서요. 저는 707이 여기서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시조 잡은 건 잘했지만 그건 4명이었습니다. 본대는 15명이고 시간은 42시간으로 줄었고 인원은 10명뿐이었습니다. 미국 정부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랭글리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707이 감시조한테서 정보를 뽑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납치 장소가 어디인지,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경비가 몇 시에 교대하는지까지 하나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707이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휘본부 밖에서 폭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창이 덜덜 떨릴 정도였습니다. 디트로이트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한복판을 10명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9살짜리가 현관에 축구공 갖다 놓고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빠를 찾으러요. 저는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 38초가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707이 감시조한테서 뽑아낸 정보가 랭글리로 전달된 건 새벽 2시였습니다. 양이 놀라웠습니다. 납치 장소는 디트로이트 남쪽 폐자동차 조립 공장이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였고 연구원 5명은 지하 격리실에 쇠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공작원은 총 15명이었고 건물 곳곳에 퍼져서 무장 상태로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이송 차량이 공장 뒤편에 대기하고 있었고 캐나다 국경까지의 루트도 이미 짜여 있었습니다. 저는 분석관한테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정보 확보하려면 얼마나 걸려? 분석관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최소 72시간이요. 위성 재배치에 48시간, 현장 요원 투입에 24시간. 707은 7시간 만에 했어. 분석관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에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읽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최영철이 본국에 증언을 요청했고 공작원 5명이 추가로 합류했다는 겁니다. 15명이 20명이 됐습니다. 감시조가 연락이 안 되니까 최영철이 뭔가 눈치를 챈 겁니다. 직접적으로 감시조가 당했다는 건 모르지만 불안해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늘린 겁니다. 707은 15명도 벅찬 인원이었습니다. 10명으로 20명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시위대랑 경찰이 대규모로 충돌하면서 공장 주변 도로가 전부 막혀버렸습니다. 707이 예정했던 이동 경로가 완전히 차단된 겁니다. 동쪽은 시위대 수천 명이 도로를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서쪽은 경찰 바리케이드가 3중으로 쳐져 있었습니다. 남쪽은 공장 화재가 번지면서 진입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북쪽은 주방위군 장갑차가 도로를 완전히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동서남북 전부 막혔습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24년 경력에 처음으로 남의 나라 작전이 걱정되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건 가능했습니다. 시위대 틈을 뚫으면 공장까지 접근할 수 있었거든요. 혼란한 상황이 오히려 잠입에는 유리했습니다. 문제는 나오는 거였습니다. 인질 5명을 구출하고 나서 빠져나올 길이 없었습니다. 무장한 공작원 20명을 제압하는 것도 어려운데 제압하고 나서 연구원 5명을 데리고 저 난리 속을 뚫고 나와야 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부대라도 탈출로 없이 적진에 뛰어드는 건 자살 행위였습니다. 저는 707이 작전을 중단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했습니다. 들어갈 수는 있어도 나올 수 없으면 작전이 아니라 자살이니까요. 어떤 특수부대든 탈출 경로 없이 적진에 투입되는 건 절대 하지 않습니다. 델타포스도 안 합니다. SAS도 안 합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새로운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최영철이 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시간을 바꾼다. 30시간. 그가 이정호 씨를 끌어냈습니다.
권총을 관자놀이에 겨눴습니다. 이 사람부터 시작이야. 30시간 안에 안 오면 머리에 구멍 뚫는다. 이정호 씨가 카메라를 봤습니다. 눈이 부어서 반쯤 감겨 있었는데 그 눈으로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준서야. 아빠가 미안해. 최영철이 이정호 씨 머리를 밀었습니다. 남조선 군인? 아직도 안 왔네. 역시 겁쟁이들이야. 영상이 끊겼습니다. 42시간이 30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8시간도 안 됐습니다. 저는 담배를 비벼 끄면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정호 씨가 카메라를 보면서 아들 이름을 부른 게 머릿속에서 안 떠났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한 겁니다. 탈출로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인원은 10명뿐이었습니다. 상대는 20명으로 늘었고 구해야 할 연구원은 5명이고 공장 주변은 전쟁터였습니다. 미국이 60시간 걸린다고 한 작전을 707은 8시간 안에 끝내야 했습니다. 그것도 탈출로 없이 2배 가까운 적을 상대하면서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건 진짜 끝이라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707 대장한테서 한국 본부로 연락이 갔습니다. 그 내용이 랭글리로 전달됐습니다. 작전 속행합니다. 저는 분석관을 쳐다봤습니다. 분석관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미쳤나?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탈출로가 없는데 들어간다고요? 20명한테 포위당하고 연구원 5명을 데리고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빠져나올 길도 없는데요. 707 대장이 추가로 말했습니다. 탈출로는 들어가서 만들겠습니다. 분석관이 헤드셋을 벗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 들어가려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600명을 동원해도 저 상황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도 시위대 막느라 정신없고 주방위군도 자기들 일하느라 바빴습니다. 그 난리 속에서 10명이 어떻게 탈출로를 만든다는 겁니까? 그때 SK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정호 씨 가족 동향이었습니다. 준서가 오늘도 현관에 축구공을 갖다 놨다고 했습니다. 아빠 축구화 옆에 나란히 놔뒀다고요. 엄마가 저녁 먹자고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오면 같이 먹어야 돼. 시합 전에 연습해야 된다고. 아빠가 약속했어. 엄마가 준서를 안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준서는 울지 않았다고요. 그냥 현관에 놓인 축구공만 만지작거렸다고 했습니다. 준서 축구 시합이 이틀 뒤였습니다. 남은 시간은 8시간도 안 됐습니다. 공장 밖은 전쟁터였습니다. 탈출로는 없었습니다. 명치가 조여왔습니다. 9살짜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올 수도 없는 시합을 위해 축구공을 닦으면서요. 그런데 새벽 5시 정각에 707이 공장에 진입했습니다. 탈출로 없이요. 새벽 5시 정각이었습니다. 공장 주변은 전쟁터였습니다. 시위대 함성 소리가 귀를 때렸고 경찰 사이렌이 그 위에 겹쳐졌습니다. 최루탄 연기가 새벽 공기에 섞여서 목이 따가웠습니다. 707이 세 팀으로 나뉘었습니다. 알파팀 4명이 정문, 브라보팀 4명이 후문, 찰리팀 2명이 2층 외벽 배수관을 타고 동시에 진입했습니다. 공장 안에는 증원된 공작원까지 합쳐서 20명이 있었습니다. 경비가 훨씬 촘촘해져 있었습니다. 연구원 5명은 지하 격리실에 쇠사슬로 묶여 있었고 최영철은 2층에서 이송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8시간 후면 연구원들이 캐나다로 넘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알파팀이 정문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정문 경비가 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주변이 워낙 시끄러워서 발소리가 묻혔습니다. 알파팀이 벽을 타고 뒤로 돌아가서 동시에 제압했습니다. 입을 막고 바닥에 눕히고 케이블 타이를 채웠습니다. 소리 한 번 안 났습니다. 동시에 브라보팀이 후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후문 쪽 공작원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브라보팀이 연막탄을 던졌고 흰 연기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공작원들이 당황해서 두리번거리는 사이에 브라보팀이 연기 속에서 나와서 한 명씩 잡아 눕혔습니다. 찰리팀은 2층 외벽 배수관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최영철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창문 아래에 매달려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최영철이 부하들한테 이송 일정을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찰리팀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알파팀과 브라보팀이 1층에서 합류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였습니다. 1층 내부에 순찰조가 돌고 있었는데 증원 인원이 여기 배치돼 있었습니다. 원래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문과 후문에 각각 대원 1명씩을 경비, 감시용으로 남겨놔야 했기 때문에 1층에서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알파팀 3명, 브라보팀 3명, 총 6명이었습니다. 6명이 1층 순찰조를 뚫고 지하까지 내려가야 했습니다. 대원들이 벽 뒤에 몸을 숨기면서 전진했습니다. 모퉁이를 도는 순간 순찰조 1명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놈의 눈이 커졌습니다. 총을 뽑으려 했습니다. 대원의 소리 안 나는 총이 먼저였습니다. 한 발. 어깨에 맞았고 놈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쓰러지면서 철제 선반을 잡았습니다. 선반이 넘어졌습니다. 쇳소리가 공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습격이다. 1층이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순찰조가 일제히 총을 뽑았고 총성이 공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총알이 콘크리트 기둥에 부딪히면서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알파팀은 기둥 뒤에서, 브라보팀은 측면에서 동시에 사격했습니다. 공작원들이 양쪽에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두 가지 일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1층에서 공작원 1명이 수류탄을 꺼내들었습니다. 더 오면 다 죽는다. 손에 수류탄을 쥐고 안전핀에 손가락을 걸고 있었습니다. 지하에 연구원들이 있었습니다. 터지면 건물 구조에 영향이 갈 수 있었습니다. 707 대장이 손짓으로 대원들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같은 순간 2층에서 찰리팀이 긴급 무전을 보냈습니다. 2층 상황 긴급. 최영철이 기폭장치를 꺼냈습니다. 찰리팀이 창문 너머로 본 겁니다. 최영철이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내서 버튼 위에 엄지를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부하한테 소리쳤습니다. 지하 폭탄 준비시켜. 남조선 놈들이 왔어. 격리실 천장에 폭탄을 붙여놨던 겁니다. 버튼 하나면 연구원 5명이 날아갑니다. 1층에서는 수류탄을 든 공작원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2층에서는 최영철이 언제든 폭탄을 터뜨릴 수 있었습니다. 두 위기가 동시에 터진 겁니다. 707 대장이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찰리, 2층 먼저 가라. 기폭장치 확보가 최우선이다. 1층은 우리가 잡는다. 찰리팀 대원 2명이 움직였습니다. 2층 창문을 넘었습니다. 최영철이 부하들한테 뭔가 지시하고 있었고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1층에서 707 대장이 수류탄 든 공작원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알았어. 멈출게. 총 내려놓는다. 천천히 총을 내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공작원의 시선이 707 대장한테 고정됐습니다. 그 사이에 브라보팀 저격수가 기둥 옆에서 조준했습니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한 발. 공작원 손등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수류탄이 바닥에 떨어졌고 대원이 달려가서 집어들었습니다. 안전핀이 아직 꽂혀 있었습니다. 터지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공작원들이 총을 버렸습니다. 손을 들었고 케이블 타이가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쓰러진 공작원 1명이 바닥에 엎드리면서 허리춤에 무전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짧은 잡음이 흘러나왔지만 그 순간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1층이 정리됐습니다. 거의 같은 순간 2층에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찰리팀이 창문을 넘어서 최영철 뒤에 섰습니다. 최영철 옆에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찰리팀을 봤습니다. 총을 뽑으려 했습니다. 찰리팀이 먼저 쐈습니다. 전부 총 든 손에 맞았습니다. 총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쇳소리가 났고 비명이 터졌습니다. 최영철만 남았습니다. 그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찰리팀 대원 2명이 총을 겨누고 서 있었습니다. 최영철이 기폭장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엄지가 버튼 위에 있었습니다. 움직이면 지하 폭탄 터뜨린다. 연구원 5명 다 죽는다. 300조 원어치 기술이 제가 되는 거야. 최영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겁먹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눈이었습니다. 총 내려놔. 비켜. 나 나가게 해줘. 그가 이를 드러냈습니다. 남조선 군인이 여기까지 온 건 인정해줄게. 대단하다. 근데 끝이야. 니들은 원래 약해. 미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찰리팀 대원 1명이 천천히 총을 내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알았다. 내려놓겠다.
진정해. 나가게 해줄게. 최영철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1층을 정리한 707 대장이 2층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계단 위에서 최영철 등이 보였습니다. 찰리팀이 정면에서 시선을 잡고 있는 사이에 대장이 뒤에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최영철의 완전한 사각지대였습니다. 대장이 뛰었습니다. 2m를 한 걸음에 좁혔습니다. 최영철이 눈치챘습니다. 엄지가 버튼을 누르려 했습니다. 대장 손이 먼저였습니다. 기폭장치를 쥔 최영철 손목을 잡았습니다. 비틀었습니다. 뼈가 꺾이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기폭장치가 바닥에 떨어졌고 찰리팀 대원이 발로 걷어냈습니다. 으악! 최영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대장이 최영철을 바닥에 눌렀습니다. 얼굴이 콘크리트에 부딪혔고 코뼈가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케이블 타이가 채워졌습니다. 타겟 확보. 무전이 나갔습니다. 알파팀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격리실 문을 열었습니다. 연구원 5명이 안에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살아 있었습니다. 5명 전원이 살아 있었습니다. 천장을 확인했습니다. 폭탄이 진짜로 붙어 있었습니다. 대원이 해체했습니다. 30초 만에 끝났습니다. 최영철이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가 흐르는 입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불가능해. 남조선 군인이. 어떻게? 여긴 미국인데. 니들이 어떻게? 아까의 자신감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눈에 공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707 대장이 최영철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갑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최영철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떨고만 있었습니다. 이정호 씨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한국에서 온 거예요? 707 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데리러 왔습니다. 이정호 씨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포기된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안 오는 줄 알았어요. 미국도 안 움직이고. 아무도. 707 대장이 이정호 씨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집에 갑니다. 아드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정호 씨가 무릎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으면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떨렸습니다. 공장 진입부터 제압 완료까지 7분이 걸렸습니다. 707 사상자 0명. 공작원 20명 전원 제압. 연구원 5명 전원 생존 확인. 폭탄 해체 완료. 미국이 60시간 걸린다고 한 작전이었습니다. 707은 7분 만에 끝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받고 한참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기대서 천장만 봤습니다. 24년 동안 CIA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작전 보고를 받아봤습니다. 델타포스, SAS, 모사드까지 전부요. 하지만 10명이 20명을 상대해서 7분 만에 끝낸 작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상자 0명으로요. 옆에 있던 분석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이거 실화 맞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실화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탈출이었습니다. 공장 밖은 여전히 난리였습니다. 시위대, 경찰, 주방위군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탈출 경로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707 대장이 대원들한테 지시했습니다. 북쪽으로 간다. 연구원 보호하면서 도보 이동. 북쪽은 주방위군 장갑차가 도로를 봉쇄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707은 거기로 향했습니다. 707이 공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연구원 5명을 가운데 세웠습니다. 대원 10명이 사방을 둘러싸서 대형을 갖췄습니다. 민간인 복장이라 총은 5단에 숨겼고 겉으로 보기엔 그냥 일반인 무리처럼 보였습니다. 북쪽 도로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주방위군 장갑차가 도로를 막고 있었고 시위대가 장갑차를 둘러싸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최루탄을 쏘고 있었고 시위대는 화염병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거리를 뒤덮어서 10m 앞도 제대로 안 보였습니다. 707 대장이 연구원들한테 말했습니다. 고개 숙이고 저희만 따라오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뛰지 마세요. 천천히 걸으세요. 걷기만 하면 됩니다. 연구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에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정호 씨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707 대원들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시위대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시위대는 경찰한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시위대한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707은 그 틈을 걸어서 통과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 무전에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까 1층에서 쓰러진 공작원이 누른 무전이 경찰 주파수에 잡힌 거였습니다. 공장에서 총격 발생. 동양인 다수 도주 중. 용의자 15명 이상 추정. 전 경찰 경계 태세. 최영철 부하 중 한 명이 제압당하면서 무전을 보낸 거였습니다.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치라이트가 거리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707 대원들이 연구원들을 건물벽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림자 속에 숨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빛이 지나간 뒤에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100m도 못 가서 경찰 한 명이 앞을 막았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왔습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 707 대원들이 멈췄습니다. 연구원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정호 씨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여기서 걸리면 끝이었습니다. 경찰이 손전등으로 한 명씩 얼굴을 비췄습니다. 동양인이 15명이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공장에서 도주한 용의자도 동양인이야. 인원수도 비슷하고. 무전기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신고하려는 거였습니다. 707 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침착하게 주머니에서 기자증을 꺼냈습니다. KBS 해외특파원 기자증이었습니다. 한국 KBS 취재팀입니다. 현장 취재하다가 총소리 듣고 대피하는 중입니다. 경찰이 기자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전등으로 사진을 비췄습니다. 다시 707 대장 얼굴을 비췄습니다. 707 대장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태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 기자증을 돌려주면서 물었습니다. 취재팀이 15명씩이나 돼. 촬영팀이랑 통역이랑 다 합치면 그렇습니다. 폭동 현장이라 인원을 많이 뽑았습니다. 경찰이 뒤에 서 있는 연구원들을 봤습니다. 연구원들 얼굴에 멍이 있었습니다.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얼굴이 왜 그래? 등에 땀이 흘렀습니다. 연구원들 다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707 대장이 한 박자도 안 쉬고 대답했습니다. 최루탄 맞았습니다. 3번가 쪽에서 취재하다가 시위대랑 경찰 사이에 끼었거든요. 카메라맨이 얼굴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대장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시위대 촬영 영상을 틀었습니다. 최루탄 터지는 장면이었습니다. 화염병이 날아가는 장면이었습니다.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고 3번가 표지판이 화면에 보였습니다. 경찰이 영상을 봤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707 대장이 덧붙였습니다. 공장은 5번가 아닙니까? 저희 거기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경찰이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3번가 표지판을 확인했습니다. 잠깐 뜸을 들이더니 무전기에서 손을 뗐습니다. 빨리 빠져나가. 여기 위험해. 총격범이 돌아다녀. 707이 다시 걸었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뛰었습니다. 연구원들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뛰지 않았습니다. 707이 시키는 대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서치라이트가 다시 머리 위를 스쳤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경찰차들이 공장 방향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707은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시위대 틈을 빠져나갔습니다. 경찰 바리케이드 옆을 돌았습니다. 주방위군 장갑차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0분 만에 혼란 지역을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707이 미리 준비해둔 차량이 2km 떨어진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을 차에 태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받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탈출로가 없다고 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707은 시위대 한복판을 걸어서 나왔습니다. 기자증 하나랑 침착함만 가지고요. 탈출로를 만든다더니 진짜 만들어버린 겁니다. 공항에 도착한 건 오전 8시였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전세기를 미리 보내놨습니다. 연구원 5명이 비행기에 탔고 707 대원 10명도 같이 탔습니다. 이륙까지 15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비행기가 미국 영공을 벗어났을 때 저는 랭글리 후배한테 전화했습니다. 동아시아 담당 분석관이었습니다. 707 자료 좀 찾아봐. 비공개 작전 기록 있으면 전부다. 후배가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뒤적거리더니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뭐가? 비공개 작전이 47건 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뭐라고? 47건? 네. 전부 기밀 등급입니다. 공개된 적 한 번도 없어요. 성공률은 98%입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델타포스 해외 작전 성공률은 얼마야? 후배가 잠깐 뒤적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공개 기록 기준 92%입니다. 92%. 707은 98%였습니다. 미국 최정예 특수부대보다 높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24년 동안 CIA에서 일하면서 707 비공개 작전 기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개된 건 0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전 경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외 작전 성공 사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47건이었습니다. 델타포스보다 성공률이 높은 부대였습니다.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조차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CIA도 몰랐고 저도 몰랐습니다. 후배가 물었습니다. 부국장님, 왜 갑자기 707을요? 저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내가 틀렸어. 후배가 웃었습니다. 부국장님이 뭘 틀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4년 경력 CIA 해외 공작국 부국장이 틀렸습니다. 델타포스보다 뛰어난 부대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한국을 몰랐습니다. 707을 몰랐습니다.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707 대원 10명과 연구원 5명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건 한국 시각 저녁 6시였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출발한 지 14시간 만이었습니다. 저는 랭글리에서 실시간으로 공항 CCTV 영상을 받아보고 있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14시간 동안 한숨도 못 잤습니다. 707이 정말로 해낸 건지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공항 입국장에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연구원 5명 가족들이었습니다.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들, 아들을 기다리는 부모들,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입국장 앞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현수막을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남자아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축구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정호 씨 아들 준서였습니다. 준서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입국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손에는 축구공이 들려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현관에 갖다 놓던 그 축구공이었습니다. 아빠 축구화 옆에 나란히 놓고 밥 먹자고 불러도 안 들어오고 아빠가 올 때까지 거기 서 있던 아이였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자 연구원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호 씨가 보였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져 있었지만 두 다리로 걸어서 나왔습니다. 눈이 붓고 광대뼈에 상처가 있었지만 살아서 돌아온 거였습니다. 준서가 아빠를 봤습니다. 아빠. 준서가 엄마 손을 뿌리치고 뛰어갔습니다. 축구공을 품에 안은 채로 뛰었습니다. 이정호 씨도 뛰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입국장 한복판에서 부딪혔습니다. 이정호 씨가 준서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준서가 아빠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빠 냄새를 맡으면서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준서가 아빠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빠, 나 시합 아직 안 했어. 토요일이야. 아빠가 와야 돼. 이정호 씨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준서가 아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빠, 왜 울어? 아파? 이정호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아파.
아빠 안 아파. 그럼 왜 울어? 이정호 씨가 준서를 더 세게 안으면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준서 머리카락 냄새를 맡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기뻐서 그래. 아빠가 준서 보니까 너무 기뻐서. 준서가 아빠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빠, 이제 안 가지? 이정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안 가. 이제 안 가. 진짜? 약속이야? 이정호 씨가 준서 새끼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응. 약속. 준서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이정호 씨가 다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준서가 아빠 눈물을 손으로 닦아줬습니다. 아빠, 울지 마. 나 시합에서 골 넣을 거야. 아빠 보는 데서. 이정호 씨가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를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24년 동안 CIA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작전 영상을 봤습니다. 성공한 작전도 많았고 실패한 작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작전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진 적은 없었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한참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준서가 아빠 목을 껴안는 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잭, 다음 주 야구 시합 언제야? 아들이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토요일인데. 왜? 아빠 또 못 오지? 간다. 진짜? 진짜.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수화기만 보고 있었습니다. 입국장 한쪽에 707 대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민간인 복장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연구원들한테만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707 대원들은 그 광경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안 바뀌었습니다. 대원들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가족 제외하는 모습을 한번 보고 돌아섰습니다.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원들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임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707 대원들한테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였습니다. 현관에서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빠 언제 와? 라고 묻는 아이가요. 저는 그 영상을 끝까지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세상 누구도 707이 뭘 했는지 모릅니다. 뉴스에도 안 나오고 기록에도 안 남습니다. 하지만 9살짜리 아이는 아빠를 다시 만났습니다. 토요일 축구 시합에서 아빠 앞에서 뛸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707이 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임스 콜린스입니다. CIA 해외 공작국 부국장이고 24년간 전 세계 특수부대를 분석해왔습니다. 델타포스, SAS, 사이렌 마트칼, 스페츠나츠까지 전부 봐왔습니다. 제가 모르는 특수부대는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707을 몰랐습니다. 훈련만 열심히 하고 실전 경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외 작전 성공 사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4년 경력이 부끄러웠습니다. 707은 비공개 작전 47건을 수행했습니다. 성공률 98%였습니다. 미국 델타포스 92%보다 높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기자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얼굴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60시간 걸린다고 한 작전을 707은 34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미국이 600명 동원해도 못한 일을 10명이 해냈습니다. 탈출로가 없다고 했는데 시위대 한복판을 걸어서 나왔습니다. 2배 가까운 적을 7분 만에 제압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저는 24년간 수많은 특수부대를 봐왔습니다. 전부 뛰어난 부대들이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작전 성공하면 훈장받고 인터뷰합니다. 자기들이 뭘 했는지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합니다. 707은 달랐습니다. 작전이 끝나면 그냥 집에 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왔다가 아무도 모르게 떠났습니다. 훈장도 없고 인터뷰도 없고 영화도 없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세상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남는 건 구해낸 사람뿐이었습니다. 707 대원들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가족이랑 저녁 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한테 동화책 읽어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음 작전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기업인이 실종됐다고 하더군요. 현지 경찰은 수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노코멘트였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움직이는지요. 준서는 토요일 시합에서 골을 넣었을 겁니다. 아빠가 보는 앞에서요. 이정호 씨가 관중석에서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준서가 아빠한테 달려갔을 겁니다. 아빠 봤지? 봤지? 하면서요. 그 순간 준서는 몰랐을 겁니다. 자기 아빠를 구하러 10명이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갔다는 걸요. 탈출로도 없이 적진에 뛰어들었다는 걸요. 2배 가까운 적을 상대하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아빠를 데려왔다는 걸요. 707은 그런 부대입니다. 공도 없고 훈장도 없고 인터뷰도 없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없습니다. 남는 건 구해낸 사람뿐입니다. 저는 24년간 특수부대를 분석하면서 이런 부대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707. 대한민국이 숨겨둔 칼입니다. 한국은 국민을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한국은 국민을 찾으러 갑니다. 707이 그렇게 합니다. 미국이 못한다고 한 작전을 707은 해냈습니다. 60시간을 34시간으로 줄였습니다. 600명이 못한 일을 10명이 해냈습니다. 2배 가까운 적을 7분 만에 끝냈습니다. 작전이 끝나면 그냥 집에 갑니다. 공도 없고 훈장도 없고 인터뷰도 없습니다. 세상에 남는 건 구해낸 사람뿐입니다. 9살짜리 아이가 아빠를 다시 만났습니다. 토요일 축구 시합에서 아빠 앞에서 골을 넣었을 겁니다. 그게 707이 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공감코리아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남겨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영상을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널리 퍼뜨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